1시간 전쯤 합참이 북한이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는데요. 제1야당 원내대표는 미국에 가서 총선 전 북미 정상회담을 하지 말아달라고 했다고 하네요. 또 우리가 황교안이다 라며 청와대 앞에 한국당 단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조국 민정수석 당시 감찰 무마 의혹 그리고 또 하명 수사 논란에 좀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서울타임즈에서 알아보고요.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2가 개봉 7일 만에 600만 돌파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행 탓인가요? 스크린 독과점 그리고 노키즈존 논란도 일고 있는데요. 관련 인터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네, 서울타임즈 오늘 다뤄야 할 소식 많습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그리고 프레시안의 곽재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북한이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참이 밝혔는데 뭐 자세한 얘기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뭐 발사체 정확히 얼마나 갔는지 뭐 각은 얼마 정도인지. 짧은 발표가 있었던 네네. 건데요. 북한은 오늘 오후 4시 59분경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 정도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속보 들어오면 들어온 대로 저희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총선 전에 북미 회담을 피해달라. 이게 지난 지방선거 때 2018년 지방선거 때 6월 13일이었는데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때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 여당 측에서 조금 뭐 좋았다. 반사 얘기를 좀 반사 얻었죠. 얘기를 좀 결과적으로 얻었다. 좋았죠. 예,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아마 그거를 의식을 해서 한 얘기인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또 그렇잖아요. 근데 야당 제1야당 원내대표가 미국에 가갖고 네. 북미 정상회담 하지 말아달라. 좀 외교 정책에 약간 초당적인 입장을 취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래서 또 더군다나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한 게 이게 이번에 방위분담 협상 우려를 전달하러 가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냐라는 네.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건 또 아니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이게 보도가 된 게 어떤 네. 내용이었냐면 한국당 의원총회가 있었어요. 네. 뭐 패스트트랙 철회 관련 뭐 그런 의원총회였는데 비공개 회의 그 시간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번에 방미 외교활동 성과를 보고했습니다. 그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공개 회의였기 때문에 의총에 참석했던 의원들이 기자들한테 해준 얘기예요. 아, 그것도 왜 했을까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네. 그러니까 이 나훈애 대표가 이랬다는 거예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에게 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내년 4월 총선 전에는 북미 정상회담을 열지 말아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싱가포르 그 북미 회담 하루 뒤에 있었던 선거 얘기를 하면서 이거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나게 논란이 됐죠. 그러니까 어제 바로 나훈애 대표가 해명 자료를 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 한국당도 북미 정상회담 조기 개최를 환영한다. 다만 총선 때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건 부적절하다. 이런 취지였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방미에서가 아니라 7월에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방한했을 때 한 말이었다. 방금 전 비건 대표라며요. 그거는 이 복수의 그 참석자. 의총 참석자가 그렇게 듣고 얘기해 준 건데 나훈애 대표가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석자들이 충분히 헷갈릴 만한데요. 이게 비판 여론이니까 2차로 입장문을 또 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 당국자에게 미북 정상회담을 총선 전에 열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한 적이 없다. 아, 그럼 없는 건가? 라고 생각했는데 다만 또다시 총선 직전 전삼회담이 개최된다면 한반도 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정상회담의 취지도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누구한테? 이제 그거는 이제 방한한 당국자. 목적어가 빠졌네요. 그러니까 비건 대표를 얘기한 겁니다. 비건 그러니까 대표. 그럼 미국의 이번이네요. 가서가 아니라 방한한 당국자에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아하. 그러니까 뭐 열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한 적은 없는데 그런 우려는 전달했다. 앞에 말이랑 뒤에 말이 사실 아주 이렇게 딱 바로 이렇게 와닿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본인이 그렇게 주장하는데 사실 의총에서 그거를 들은 의원들 입장이나 그것도 전해드린 기자들 입장에선 열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한 거구나라고 해석을 하는 게 별로 아주 이상한 상황은 사실 자유한국당 아니었어요. 의원들은 뭐라 그러나요? 그거 듣고 잘했어 뭐 이런 반응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의원총회 때 사실 뭐 최고위원회 그 어제 이제 비판 여론이 이니까 입장문을 낸 거는 당연한 거고 오늘 의원총회 때는 사실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뭐 패스트트랙 대응 전략 얘기를 하면 되는데 굳이 본인이 자청해가지고 얘기를 한 번 더 꺼냈습니다. 제가 어제 말한 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다. 뭐 청와대가 대한민국 국민 맞냐고 물어보더라 이제 이러면서 막 얘기를 했는데 그 앞에 이제 어제 한 해명 자료랑 비슷한 취지 얘기를 쭉 했는데요. 한국당 의원들의 반응은 박수를 쳤습니다. 아, 박수를 쳤다. 다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는 그러니까 뭐 내가 못할 얘기 했느냐. 네. 뭐 우리가 문제 삼는 거는 총선 직전에 이 총선을 흔들기 위한 가짜 평화쇼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니냐. 당연히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실 그 부분은 좀 이게 주관적인 평가라서 정확하진 않은데 앞부분에 이제 뭐 황교안 대표 뜻을 이어서 단식 투쟁을 이어가자라고 했을 때 나온 박수의 크기와 요 발언이 나왔을 때 나왔던 박수의 크기는 모르겠어요. 제가 있는 자리에서는 뒤에가 조금 작았던 것 같긴 한데 뭐 정확하게 밖에서 들으신 건가? 아니 그 의총장 안에 의총장 공개 안에서. 부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공개 부분에서 뭐 제가 데시벨 추정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근데 제가 듣기에는 뒤에 게 조금 작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때까지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그 리더십을 끌고 가겠다라는 의지가 좀 있어 보이네요. 이런 얘기를 이제 굳이 의총에서 얘기를 한 걸 보면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도 입장을 내놨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어제 바로 네. 내놨습니다. 그 청와대에서 그 고민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했는데요. 네네. 국민의 안위와 관련된 일조차도 정쟁의 도구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에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네. 나훈의 대표 머릿속에는 선거만 있고 국민과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가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신의 발언이 외부에 알려지자 부끄러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당당해하는 모습에 실망감을 넘어 분노와 함께 대한민국의 국민이 맞는지 묻고 싶다. 역사의 죄인이 되고 싶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자신의 말을 거둬들이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뭐 또 공개 의총에서 네네. 이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요. 뭐 청와대의 요구는 듣지 않은 것 같네요. 예. 네. 이게 근데 사실 그러면은 우리가 북풍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네. 옛날 얘기 같은데. 그죠? 옛날에 네. 97년이었나요? 당시에 이회창 후보 지지를 올리려고 무력 시위, 그러니까 그렇죠. 총 쏴달라고 네네네네. 했다라는 얘기 그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그거. 그렇죠. 이게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저번 그 하노이 정상회담 때나 뭐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는 네. 역북풍이라는 맞아요. 말이 있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거의 이렇게 막 20년 전 일이 생각이 나는 그런 상황이긴 해요. 실제로 오늘 정치권에서도 이제 뭐 윤소아 정의당 원내대표가 총풍, 북풍 사건에 이어서 이번에는 미국발 미풍이냐 기가 막힌다 이렇게 비난을 하기도 했고요. 근데 사실 뭐 나경원 원내대표가 뭐 비건 대표가 됐든 뭐 볼튼 보좌관이 됐든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뭐 미국이 미국 마음이죠, 뭐. 그렇죠. 미국이 뭐 한국 야당이 선거에 영향을 미쳐달라고 자제해달라고 하니까 북한이랑 대화를 좀 이따가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은 거의 0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근데 뭐 북한이 일단은 현재 상황으로는 크게 막 대화를 할까? 지금 현재 네. 상황으로는 미국 측하고 뭔가 좀 얘기가 더 오갈 것 같은 분위기는 안 들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저는 나경원 대표가 왜 어제 의총 비공개 부분에서 이런 네.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을지 여기에 좀 의문점이 좀 들어요. 굳이 할 필요가 없던 얘기였는데 그러니까 왜 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좀 급한 것 같아요. 나경원 대표가. 그러니까 다음 달 임기 끝을 그러니까요. 앞두고 네. 조금 더 내가 총선 때 역할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 방미에서 열심히 노력했다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이 얘기까지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의원들의 좀 마음을 얻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또 스포트라이트가 확 비쳤지 않습니까? 아, 그 얘기 좀 해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사실 황교안 대표 단식을 할 때 왜 뜬금없이 지금 단식일까부터 해갖고 조금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얘기들도 많았어요. 네, 뭐 야당 측의 정치인들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많았는데 의외로 황교안 대표가 이걸로 인해서 당내 입지는 굳혀졌다라는 얘기들이 또 돌더라고요. 어떻게 네. 보세요? 아니 일단 뭐 어제 단식을 하다가 네. 쓰러워서 병원을 갔는데 네네네. 뭐 이를테면 황 대표의 어떤 그런 노선이나 그쵸, 행보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생각을 가진 한국 당내 의원들이 있더라도 지금 이 국면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거는 그렇죠. 완전히 이제 싸우는 사람 뒤에 충질하는 그런 모양이 되니까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황 대표에 대한 비판이 잦아든 효과는 분명히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쇄신론이라든지 뭐 융태론 이런 것도 그냥 같이 잦아들어서 뭐 그런 부분에서 황 대표가 이 어떤 그 시기적인 어떤 단기적인 정치적인 뭐 좀 뭐랄까요 자산은 좀 생겼다 뭐 네네. 그렇게 볼 수는 있겠는데 이제 그게 뭐 예를 들면 어떤 중도로 나아가는 확장이라든지 뭐 그런 근본적인 총선 전략 차원에서 득이 되는 행보였느냐 이거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병원에 있는 거죠, 황교안 대표가? 네, 그렇습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후송됐다고요? 네네. 지금 원래 그 VIP실에 입원을 네네. 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또 이사를 했습니다. 1인실 일반 병실로 네네. 이사를 했고 그러니까 이게 뭐 황제 입원 아니냐 또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그건 아니었다. 병원 측에서 병실이 없어서 VIP실에 있다가 잠시 있다가 내려온 거다 뭐 이렇게 네. 해명이 있었고요. 사실 당에서 공지하기로는 오늘 오전 11시쯤에 의료진에서 황 대표의 상태에 대해서 브리핑하기로 했었어요. 네. 근데 그게 1시간 전쯤에 취소가 됐습니다. 왜요? 알아봤더니
그러니까 이게 굳이 황 대표가 어떤 심각한 상태도 아니고 어떤 메디컬적인 그런 조치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일에 바쁜 의료진이 굳이 브리핑할 필요 없다. 뭐 이렇게 병원에서 판단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직 상태가 뭐 나쁘거나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현재 상태로 봐서는 패스트트랙 법안 뭐 이거 협의하고 뭐 이럴 여지는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상황을 보면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오늘 지금 청와대 같이 앞에서 뭐 단식 정병훈 최고위원하고 신보라 최고위원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 플래카드 밑에 바닥에 우리가 네네. 황교안이다 이렇게 깔아놨어요. 그래서 동조 단식을 릴레이 단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강경파가 더 세진 그런 느낌이 들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근데 오늘 그것 때문에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거의 강경 일색이었고요. 뭐 원래 친박으로 분류되던 분들은 아니라 예를 들면 뭐 홍철호 의원과 좀 개파색이 엷은 의원까지 나서서 이 패스트트랙 절대 안 된다 이렇게 굳이 사회자가 좀 비공개를 전환하고 네네. 싶어하는데 굳이 공개 발언을 신청해서 얘기를 할 정도로 약간 그런 분위기예요. 물론 이제 일각에서 뭐 강석호 의원 같은 경우에 여전히 좀 협상의 여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을 네. 하긴 하지만 이제 그냥 그 정도고 어쨌든 지금 확실히 한국당의 주류 다수파의 분위기는 홍 대표의 단식 그리고 이 병원 행으로 인해서 더 강경하게 굳어지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또 협상하기가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운신의 폭이 좀 좁아지는 결과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그 단식이란 것 자체가 출구가 네. 안 보이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네. 단식에 들어간 순간부터 협상 여지가 없었죠. 근데 단식이 끝나면서 어떻게 보면 출구가 열린 셈이거든요. 네네. 협상에 들어가야 되는데 한국당 입장에서는 협상을 안 하려고 하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더 답답한 거죠. 그래서 오늘 민주당 입장을 보면 패스트트랙 전국 돌파구를 위해서 좀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공수처와 그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 자체를 수용하면 한국당이 그럼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당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논의해보자.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일단은 수용을 하면 그 수용하면 내용에 대해서는 그때부터 수정하는 부분을 그렇습니다. 협의해 볼 수 있다. 한국당 입장을 많이 반영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당근을 던진 거죠. 그 제안에 대해서 지금 한국당의 반응이 뭐 네. 거의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시기라서 그러니까 오늘 의원총회에서 끝나고 의원총회 끝나고 나경원 대표가 한 얘기도 그렇고요. 뭐 그다음에 뭐 지금 다 동조 단식을 하고 뭐 동조 단식까지 한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그런 뭐랄까요 좀 어떤 구체적인 협의 이런 게 이루어지면 네.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답답한 게 이게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 개혁안 국민들이 많이 지지하고 있는 안이거든요. 그쪽 방향이. 그럼 그 안으로 들어와서 논의하는 게 필요한데 한국당 입장에서는 비례표를 다 없애고 지역구인을 늘리면서 간다? 글쎄요. 그 민심에 좀 반하는 그런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주장한다면 한국당에 과연 도움이 될지 저는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교통정보 듣고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서울타임즈 돌아왔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죠. 지난 그 지방선거에서 비위 의혹으로 낙마를 했잖아요, 결국. 근데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네, 이게 이제 청와대 측에서 또 민정 라인에서 특히 뭐 딱 누구를 찝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되겠죠. 본인의 어떤 뭐 정보를 수집을 해갖고 또 쉽게 말하자면 이제 경찰청이 줬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갖고 선거 부정, 선거 개입이었다. 이 김기현 전 시장이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 네. 세 군데 나와가지고 뭐 다 비슷한 얘기를 네네네. 하긴 했는데 일단 이거는 백원우 비서관의 소관 업무도 아니고 반부패 비서관 업무인데 이 백원우라고 하는 핵심 인사가 나섰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했고요. 네. 그래서 황운하 청장 같은 경우엔 부임하자마자 나에 대한 뒷조사를 했다. 뭐 이렇게 이게 김기현 전 시장이 그렇게 네네. 주장을 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어제 이 관련 보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면서 해당 수사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김기현 전 시장 수사와 관련해서 뭐 수사가 미진하다고 경찰을 질책한 사실은 전혀 없다. 고민정 대변인이 실명으로 입장을 밝혔고요. 또 이 비위 혐의에 대해 하명 수사가 있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 무근이고 뭐 어떤 개별 사안에 대해서 청와대가 하명 수사를 지시한 바 없다. 이 비위 혐의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적 절차에 따라 관련 기관에 이관하는 것이고 그 법과 원칙에 따라서 사안을 처리해왔다. 뭐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선출직이라서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게 결국에는 감찰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어떻게 뭐 좀 백원우 비서관하고 지금은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가 있죠. 뭐 네. 인터뷰나 통화 좀 해보셨어요, 박정호 기자? 제가 전화할 때마다 통화 네. 중이거나 전화기가 꺼져 있었는데 네. 원래는 콜백을 해준 스타일인데 네네. 전화가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어쨌든 오늘 그 긴 입장문을 냈습니다. 네. 백원우 부원장이 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보면 이게 민정수석실에는 각종 첩보와 우편 이런 게 많이 제보가 되는데
그중에 일반 공무원과 관련된 비리 제보를 하면 당연히 반부패 비서관실로 전달됐을 네네. 거다. 그리고 이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기억하지 못하는 정도로 그러니까 많은 게 전달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거에 따라서 수사할 필요가 있으면 수사기관 내려보내는 거지. 네. 이걸 뭐 어떤 콕 찍어서 뭔가 이제 만들어서 하는 그런 게 아니었을 것이라고 근데 이 주장을 했어요.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이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이제 오늘 사의를 밝혔다 그래서 전이라고 저희가 붙였는데 네네. 근데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진술을 이렇게 한 거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아직은 혀언이고요. 네.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사의를 표명했다는 건 일단 뭐 네네. 청와대를 나가겠다는 뜻을 뭐 그러니까 조금 전부터 뭐 최근에 이제 비공식적으로 주변에 말을 해온 걸로 전해졌지만 네. 청와대 관계자가 언론에 확인한 바로는 박 비서관이 사표를 내거나 공식 사의를 표명하지 않은 공식으로 걸로 사의한 한다.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여당 내부에서 이 박형철 비서관에 대해서 좀 뭐랄까요, 좀 의심 어린 시선 이런 걸 좀 보내고 있는 이 게 박형철 있습니다. 비서관이 유재수 부시장 관련해서도 진술을 했었죠, 사실은.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이게 윤석열 총 사람이 아니 윤석열 네네. 총장과 지금 어떤 여권과 약간 긴장 관계에 있는 뭐 그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진술을 한 게 아니겠느냐. 뭐 민주당 안에서 좀 그렇게 의심하는 눈초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백원우 부원장도 이게 고발된 사건이 그러니까 황운하 현 대전경찰청장이 고발된 게 벌써 1년 전인데 네. 지금에 와서 이렇게 수사하는 게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을 겨냥한 것 혹은 그 위를 겨냥한 게 아니냐 이런 뭐 의혹도 제기를 했어요. 이게 왜냐면은 지금 현재 그래서 당시에 울산시장으로 당선되었던 송철호 현재 울산시장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굉장히 막역한 사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도 뭐 당시에 민정수석이었고 상당히 친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2012년인가요? 그때는 후원회장도 했었고 그리고 네. 송 시장의 사위가 조국 전 장관의 청문회 준비팀에서 또 합류를 해서 일을 했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친한 사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아마 그 위를 또 노리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리고 그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네. 지금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네네. 현 부원장 입장문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네네. 이제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왜 황운하 청장이 총선 출마하겠다고 하고 조국 전 수석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돌연 중앙지검으로 이첩해 이제야 수사하는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한 건데 일단 검찰에서는 바로 해명 자료가 나왔습니다. 뭐 검찰의 정치적 의도 등을 거론하는 주장이 있어서 부득이 알려드린다 하면서 일단 19년 그러니까 올해 3월에서 4월까지 이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최종 무혐의로 종결된 후에 이 본 사건 그러니까 이 그 백원우 전 비서관 이 관련 사건에 대해서 그 수사를 네네.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됐다는 거고요. 그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수회에 걸쳐 경찰에 이 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 10월 말경까지 이제 한 몇 차례 회신을 받았고 이걸 근거로 해서 분석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렇게 그러니까 중앙지검으로 이송해서 수사를 진행하게 됐다. 당시에 이런 취지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고발을 당해갖고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재판이 있었는데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결국에는 그리고 나서 지금 들어간 거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렸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무죄 판결이라 예 맞습니다. 네. 네. 자료 확보도 시간이 걸렸고 뭐 이런 얘기인데요. 아 무죄 판결이면 기소를 안 한 건가요? 예, 그러니까 검찰이? 검찰에서 무혐의 종결됐다. 네네네. 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백원우 부원장의 주장에 따르면 네. 경찰이 청와대로부터 이첩받은 문건의 원본을 공개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이 수사가 진행되면서 청와대가 계속해서 이걸 보고받았다라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우리는 보고받거나 전달받은 게 없다라고 또 주장했어요. 청와대 측에서 그렇습니다. 그 백원우 부원장이. 백원우 부원장이. 예. 근데 네. 검찰이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보도에 따르면 그 감찰 반원을 계속 불러서 조사하고 증언을 확보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곧 백원우 부원장이 그 검찰에 소환이 될 텐데요. 그 증언이 어떤 게 맞는지 어떤 게 진실인지 가릴 수 있으면은 가려질 텐데 그게 아니면은 뭐 재판으로 가야겠죠. 네, 지금 민주당 분위기가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것도 그렇고 유재수 부시장 건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뭐 악재라면 악재인데 좀 분위기가 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일부 의원들은 검찰이 어쨌든 조국 전 장관을 네.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파는 게 아니겠냐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는데요. 봐야죠. 글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알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네네. 총선을 앞두고 그런 걱정이 한편에서는 있고요. 반면에는 그게 뭐가 문제냐 무슨 유재수 전 부시장이 차관급도 안 되고 뭐 국장급 정도인데 그것 때문에 이게 뭐 정권이나 여당 차원에서 긴장할 일이냐 뭐 이렇게 좀 별 문제 아니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안. 그게 지금 뭐 얘기가 좀 많아요. 반대하는 의견들도 있고 뭐 다
여야 의원들은 뭐 동참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또 막상 또 시민단체에서는 반대 의견이 좀 많습니다. 뭐 어떻게 된 건가요? 네, 그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 10명 정도가 네.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실을 찾아가지고요. 네. 우리가 같이 뭐 하겠다 뭐 이런 뜻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문희상 의장이 밝힌 게 1+1+ 알파 아니겠습니까? 네네. 한일 기업의 자발적 기부금에 양국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을 모아서 그게 기부를 플러스 만든 알파. 다음에 네. 예, 강제징용 피해자 등에게 지원하는 방안인데요. 물론 비판도 있지만 국회에서는 좀 지지하고 함께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렇군요. 반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좀 비판을 좀 많이 하고 있죠. 어떤 부분에 비판을 하는 그러니까 건가요? 일단 문희장 측에서는 뭐 네. 비판하는 의견만 있는 건 아니다. 예를 들면 어제 문희장 측에서는 입장 자료를 보면 뭐 그 이용수 할머니라든지 뭐 이윤재 헌법소원 청구인, 그다음에 강제징용 희생자 유족, 뭐 인천 지역 대표인 윤경남 씨, 또 최봉태 변호사 등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경청했고, 문희상 의장이 제안한 해법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밝혔다. 문희상 의장 측에서는 이렇게 밝혔는데, 다만 이제 반대 또 비판하는 입장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어제 이제 시민단체들이 국회에서 문희상 의장을 만나서 이 이른바 문희상 안에 대한 항의와 우려 뜻을 전달했는데요. 일단 반인권적, 반역사적인 피해자 배상 관련 입법 추진이다. 이제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강제징용 소송에서 피해자 대리를 맡았던 임재성 변호사는 문희장이 추진 중인 법안이 자발적 기부 형식을 제한하면서 일본 정부와 기업의 법적 역사적 책임을 면해주는 것은 물론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정도 전제돼 있지 않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참 이게 풀기가 참 힘든 문제예요. 네, 그렇죠? 네. 어렵죠. 네. 네. 그래서 이게 그 여당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한국당도 그렇고 네. 뭔가 좀 적극적으로 풀겠다 이런 목소리는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뭐 기다려보죠. 내달에 네. 또 한일 정상회담이 아마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때까지 무슨 뭐 어떤 협상안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해보죠. 네. 네. 지금까지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외신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국방부 2020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밝혀졌어요. 네. 근데 이게 44억 6,420만 달러. 그러니까는 지금 줄기차게 우리한테 50억 달러를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네. 거기서 산정해 놓은 한국의 이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전부 다 우리한테 물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5억 달러 남네요. 그렇습니다. 네. 더 물린다는 얘기죠. 네. 3월에 이제 국방부 차관실이 마련해서 의회에 네. 제출한 예산 요청 자료에 그렇게 돼 있었는데, 군 인건비, 운영 유지비, 가족 주택비, 특정 목적용 회전 기금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44억 6,4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조 2,556억 원으로 추산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미국 전기작가 더그 웨드가 트럼프의 백악관 안에서라는 책을 발간을 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한국을 방어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는지 아느냐, 1년에 45억 달러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국방부가 추산한 비용을 반올림하면 딱 45억 달러가 되기 때문에 바로 여기 이 자료를 좀 근거로 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자료가 공개되면서 미국이 당초 주한미군 운영 유지비의 절반 수준만 부담해왔던 우리나라에게 앞으로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전체를 부담시키려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주한미군의 봉급, 각종 수당까지 우리가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SMA, 그러니까 우리가 방위분담 특별협정이라고 네. 얘기하는 SMA에 따르면은 사실은 그런 부분 들어가 있지 않고 우리가 딱 물어야 되는 부분이 한 그렇습니다. 3개 정도 크게 항목이 있는데, 지금 이제 미국이 내란 식으로 다 내고 뭐 주한미군 인건비까지 내고 뭐 네. 가족들 지원하고 뭐 이런 사실 안 들어가 있거든요. 안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약에 정말 하고 싶으면은 여러 가지, 특히 뭐 소파 이야기도 좀 나오고 네네.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원래 지켜왔었던 SMA 틀에는 사실 안 맞는 거라 안 맞는 갖고, 얘기죠. 네, 뭐 지금 뭐 계속해서 주둔비 인상을 하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주일미군보다 우리가 좀 높다면서요, 1인당 비용이. 그렇습니다. 주일미군 추산 비용이 57억 1,780만 달러였는데 네. 1인당 평균 비용을 보면은 지금 우리는 아니고 주한미군이 네. 15만 6,639달러, 약 1억 8천만 원 정도고요. 주일미군은 10만 5,885달러, 약 1억 2,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인당 평균 비용은 한 50%가량 더 내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추산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인데요. 네, 합동참모본부가 브리핑을 통해서 북한이 28일 오후 4시 59분경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최대 비행 거리는 380km, 고도는 약 97km로 탐지를 했다고 밝혔고요. 네, 추가 재원은 한미 정보 당국이 면밀하게 지금 분석 중이라고 합니다. 속보 들어온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화제가 된 게 있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측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했는데 현지 시간 27일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2일까지 다음 달 2일까지 결정을 내리면 되는 거였는데 한 닷새 정도 앞당겨서 발표를 이게 해버렸어요. 원래 이제 열흘 정도 사이에 내려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좀 일찍한 그래서 거죠. 어떤 얘기를 했냐면 중국과 시진핑 주석, 홍콩 시민에 대한 존경을 담아 이 법안에 서명했다라면서 중국과 홍콩의 지도자와 대표자들이 서로의 차이를 평화적으로 극복해서 오래도록 평화와 번영을 누리길 희망하며 제정됐다. 이렇게 이 법안의 취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국무부가 홍콩의 자치 수준을 매년 검증하게 되잖아요. 경제 네. 통상에서의 특별한 지위를 유지할지, 홍콩의 인권 탄압과 연루된 중국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뭐 이런 조치들이 담겼기 때문에 중국 고위층의 해외 자산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고요.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충분한 자율권을 인정받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해마다 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매년 검증하고 그러기는 한데 틀은 일단 만들어놨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제재가 들어간다면 재무부에서 이게 들어가야 네네. 되는 거고 또 뭐 투자를 하고 이런 데 있어서 뭐 홍콩한테는 좀 많이 봐주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조금 더 이제 미국 기업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서 홍콩에서 투자를 한다. 좀 더 규제를 하고 더 면밀하게 검토 분석을 한다면은 또 상무부하고 또 이제 얘기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당장 무슨 뭐가 규제가 네네. 법안이 생기고 이런 건 아닌데 앞으로 그런 만한 이제 토대를 좀 마련해 놨다라는 점에서 이제 중국 측에서 상당히 반발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대신에 이제 당장 무슨 일이 생기는 네. 건 아니니까는 아직은 뭐 좀 조용한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 같은 데는. 근데 중국 정부가 미국 대사, 주중 미국 대사 초치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강하게 항의를 했는데요. 오늘 브랜스테드 주중 미국 대사를 불러서 엄정한 교섭과 강력한 항의를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외교 경로로 항의할 경우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해요. 중국 외교부 부부장 러위청 부부장이 홍콩과 중국 내정에 대한 엄중한 간섭이다. 네. 적나라한 패권 행위로 중국 정부와 인민은 강력히 분개하며 결연히 반대한다라고 하면서 반드시 결연히 반격할 것이다. 이것에 대한 모든 결과는 미국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지금 미국이 이제 홍콩 문제를 계기로 중국 내정에 간섭하기 시작하면 다른 국가도 이것을 따를 가능성이 있다. 이런 판단 때문에 굉장히 훨씬 더 강력하게 반발을 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언론에 우리 네. 언론에 나온 거는 이 브랜스테드 미국 대사를 불러 네네. 초치했다고 우리 표현을 하잖아요. 네네. 이제 보통 이게 양국 간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그 나라에 있는 상대방 나라의 대사라든지 대사를, 뭐 이렇게 네. 불러갖고서 뭐라고 하는 거 그렇죠. 초치한다고 네네. 하죠. 그럼 가갖고 이제 가만히 그냥 듣고 앉아있고. 혼나고 네네. 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요 경우에 이 브랜스테드 미국 대사는 그 앞에서 한마디 했대요. 네. 가만히 있지 않고 지금 시츄에이션 우리 지금 상황 굉장히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거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약간 염장 지르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뭐 홍콩 시민들한테 가해지는 위협이라든지 뭐 네. 폭력 사태 이런 거 우리 굉장히 그러니까 있게 지키고 예의 제서 있다. 주시하고 네. 있다. 가만히 가갖고서는 혼나고만 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대사랑 역시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근데 그 부분은 보도가 안 됐더라고요. 됐죠. 외신에는 네네. 됐었는데 네.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약간 기싸움 같은 게 거기서 조금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중 무역 협상 지금 뭐 1단계 협의했네 안 했네 네. 얘기가 많았는데 이것 때문에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미중 간 1단계 무역 합의가 연내 뭐 이루어진다 뭐 이런 네. 얘기가 많았었는데 과연 될 것인가 이런 얘기가 이번 발표 서명으로 이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 진통이 있는데 잘 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27일에 서명을 해버린 셈이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좀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런 분석도 많고 전문가들은 최악의 경우 중국이 보복카드로 미중 무역 협상을 전격 중단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경제 성과가 급한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한다는 얘기죠. 근데 역시 시진핑 주석도 지금 구의원 선거에서 참패를 했기 때문에 홍콩에서 약간 무역 협상을 좀 순조롭게 마무리해야 되는 위치인 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이렇게 전격적으로 중단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더 많습니다. 이외에도 뭐 미국 단체나 개인에 대한 제재, 국가 안보를 침해를 이유로 뭐 그런 것들을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함께 중국 나오고 측에서 있습니다. 뭔가 행동을 좀 액션을 좀 취하지는
약간 취해야만 하는 상황인 것 상황이죠. 같긴 해. 네, 그래서 근데 그걸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그렇게 없다. 많지는 않다라는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 뭐 내정에 간섭한 미국 네. 의원에 대한 입국을 제한 마크 루비오 네, 상원의원 못 가겠네요. 이제 그러니까요. 중국이야. 뭐 그런 정도는 내릴 수 네네.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네, 아마존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존 열대우림 원주민 부족이 공개 서한을 보내서 구조를 요청했다. 누구한테 보내서 무슨 구조를 요청한 건가요? 그러니까 불법 채광 활동 때문에 원주민들이 대량 학살 당할 위험에 노출돼 있다라는 이제 이런 서한을 보내서 이게 하원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북부 쪽에 2만 7천 명 정도가 야노마미 부족이라는 부족이 살고 있는 네.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불법 채광업자들에 의해서 거주지에서 쫓겨나거나 살해당하는 일이 자주 벌어지고 아이고. 있어요. 이게 워낙 1980년대 말에 불법 채광 활동의 절정을 이루다가 이제 집중 단속을 하면서 수가 줄었었는데 2008년부터 브라질 헤아라 가치가 추락했거든요.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네, 그래서 국제 시장에서 금 가격이 상승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불법 채광업자들이 5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어요. 근데 작년에 군하고 연방 경찰이 작년 이맘때쯤에 좀 합동 작전을 벌여서 1,900명을 적발해서 쫓아냈거든요. 그때 금 750kg, 차량 항공기, 총기 같은 것들을 많이 압수를 아니 근데 했는데 뭐 채광만 하면 되지 왜 사람을 죽여요? 원주민들이 여기 살고 있는데 내쫓아야 되는데 안 나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2012년에는 이 불법 채광업자들이 일부러 방화를 저질러서 이 원주민들이 많이 또 살해됐다. 정부에 뭐 고발하고 그럴까 네, 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그때는 사실상 근거가 없다라고 이제 판단이 내려지긴 했지만 원주민들이 워낙 넓은 지역에 흩어져 사니까 네. 이게 면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런 반박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방화하고 했다고 하니까 더 걱정이 되는 걱정이 게 되죠. 열대우림 네. 사실 이제 자꾸 사라져간다 그래갖고 굉장히 걱정들이 많잖아요. 몇 개월째 계속 지금 엄청나게 아마존 열대우림이 올해 많이 파괴가 됐어요. 그래요? 화재가 계속되면서 정말 상암동 축구장에 거의 100배 정도 이게 좀 탔다 뭐 이런 얘기가 몇 개월 전에 몇 개월 전에 나온 얘기고요. 네네. 이게 완벽하게 진화됐다는 소식은 지금 아직까지는 잘 들려오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보우소나루 정부가 또 국제 사회로부터 원조도 받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아니, 많이 왜요? 했었고 우리 얘기라 이거죠. 열대우림은 너희들 것이 아니다. 브라질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개발 정책을 대대적으로 내세우면서 광산 개발, 농축산업 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개발하려면 거기를 나무를 또 베고 막 이래야 되니까. 태우어야 이걸 목초지, 뭐 농경지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을 나가게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런 개발 사업들을 많이 벌이고 있는데 물론 그 전부터 아마존 파괴가 많이 됐으니까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문제만은 아니다라고 지적이 나오곤 있지만 하여튼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1월에 취임한 이후에 그 면적들이 굉장히 많이 가속화되고 있다. 빠르게 들고 있습니다. 안타깝네요. 네. 참. 뭐 하여튼 안타까운 소식을 또 마지막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지구에 허판데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까지 전주현 웨싱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캘빈 해리스의 My Way 전해드리면서요. 저는 7시에 김지윤의 픽으로 돌아오겠습니다.